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자, 전에 몇 번 슬슬 언급을 조금 한 적이 있지만 제 한의원은 지방에서 몇 안 되는 금주 클리닉도 하고 있는 한의원이기도 해요. 보통 금주 클리닉은 두 가지 케이스, 두 가지 목적으로 와요. 한 가지는 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, 또는 본인의 의지로, 또는 가족의 의지이기도 하겠지, 뭔가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정말로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래가지고 술을 끊으려고 해봤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, 그래가지고서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죠.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재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목적이 명료하죠. 양형자료, 금주를 해야겠는데, 근데 이참에 이렇게 내가 술이 웬수지 이러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겠어, 각오를 단단히 했어, 정말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데 나 혼자 술을 끊어봤자 그에 대한 증거가 없거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치료와 노력이 있었고,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옆에서 관찰해 오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,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가지고서 알코올 상담을 하든지, 아니면 한의원에 와가지고서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.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정신과 상담비나 금주 클리닉 한의원 비용이나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. 혼자 끊을 수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. 근데 오늘 얘기는 그런 재판과 무관하게 내가 결심해서, 혹은 사실은 가족이 등 떠밀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, 아직은 사고를 친 게 아니고, 그런 분들 얘기를 할 건데, 제 한의원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 정도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고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. 첫 번째는 혼자 가지 마라. 혼자 가지 말고 가족이나, 보통은 배우자랑 같이 오는 게 더 좋겠죠. 두 번째, 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려면 돈 들잖아요.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3개월 정도만 유예를 두고서 3개월 정도만 가족들하고 공통으로 달력에 메모를 좀 해라. 어떤 메모를 해야 되는지는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. 요 두 가지, 양방 그 정신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, 어쨌건 제 한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한의원을 가시더라도 금주 클리닉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를 추천해요. 어쩌면 그런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서도 치료 자체를 시작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, 적어도 치료가 빨리 끝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일단은 혼자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가족들도, 야, 천안 아저씨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금주 클리닉 이런 거 많이 했대더라,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, 이러서 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도움을 좀 받자 라고 보내지 말고 같이 오세요. 같이 부부가 오시면 더 좋아요. 오면은 거짓말해요. 술을 매일 마시는 양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고 이렇게 거짓말 한다니까. 내가 확인할 길이 있나? 그러니까 같이 오세요.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술 먹고서 이틀 연속으로 술 마셨는데, 그 이틀 연속으로 전부 다 뭐 이부자리에다가 실례를 했다 뭐 이런 말은 못 할 거 아니야. 말을 제대로 안 한다고.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와줘야지, 가족이. 그런데 또 웃긴 게,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부인데도 기억이 달라요. 금주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남편을 어거지로 끌고 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 앞에서 싸워요.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나 술 마셨냐고. 아니, 이 사람이 그것도 기억을 못 한다고? 이러고서 여기서 싸워, 맨날 여기서. 저는 진료를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싸우시려면 집에서 충분히 싸우고 오시지, 여기 와서 싸워요. 여기 와서. 여기가 그 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싸우는 곳이야, 여기가. 자, 왜 싸우냐? 제가 금주 클리닉을 할 때는 당연히 묻는 것들이 있어요, 필수적으로. 첫 번째, 얼마나 많이 마시냐. 두 번째, 얼마나 심하게 마시냐. 세 번째, 혼자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어본 게 얼마 동안이나 유지해 본 적이 있냐. 그 세 가지를 묻거든. 그런데 대개는 그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이 대답이 달라요.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에 술을 몇 번이나 드시냐는 그 간단한 질문인데, 남편은 뭐 회상도 하는 것 같다가 뭐 이렇게 계산도 좀 하는 것 같다가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시는 것 같다고.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이 얼척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거짓말이라고. 그럼 남편은 또 역정 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술 많이 마셨냐 뭐 이렇게 여기 싸워 또. 억울하대. 봐봐, 이번 주엔 2번밖에 안 마셨지. 그리고 전에 언젠가는 일주일에 1번밖에 안 마셨는데 뭔 소리 맨날 마신다니, 이런단 말이죠. 야, 이번 주는 목요일인데 월, 화, 수 해가지고서 저녁에 술 2번 마셨고, 그럼 1번 안 마신 거네.
야, 너 저번 주에는 일주일에 6번 마시고서 일요일에는 또 그냥 점심에 짬뽕 먹으면서 반주로 또 소주 한 잔 마시고 했잖냐? 그럼 매일 마신 거지? 에이, 그래도 맨날은 아니라고. 내가 무슨, 나 저번에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마신 날도 있어. 그러면은 그때는 동원훈련 갈 때 전날 진탕 퍼마신 다음에 가가지고서 뭐 동원훈련 뺑뺑이 돌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술병 나가지고 며칠 들어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 거지. 아, 아니야. 나도 분명히 6번은 아닌 것 같아, 그때.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은 보통은 하루에 뭐 하루 걸러가면서 마셨다고. 연속으로 마신다는 별로 없었어요. 하루 걸러 한 번씩 마셨다니까? 그러니까 대충 평균 내가지고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마신 것 같은데, 일주일에 몇 번 마시냐고 물어보니까, 그러니까 그냥 대충 주 2회라고 한 거다. 무슨 서방을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다고 그래요. 이러고 싸워요. 그냥 저는 일주일에 술 몇 번이나 마시는지를 물어본 건데, 둘의 기억이 다른 거죠. 그 남의 집 부부싸움을 그 1m 떨어진 데에서 저는 이제 직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차트에 적는 거는 뭐 주 2, 3회 이렇게 적어요. 그 다음에 질문. 술을 얼마나 심하게 마시냐? 주량에는 좀 그 개인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소주를 나발로 몇 병씩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맥주 몇 캔 해도 뭐 필름 끊어져 이럴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주로 필름이 살아있는지, 토막이 나는지, 뭐 폭력적인 언사라든가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, 아니면 술 취해가지고서 하는 민망한 짓들을 많이 하는지, 예를 들어서 뭐 오줌을 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. 남편은 또 회상을 해. 아, 내가, 아니 물론 이제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부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.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오는 거죠. 그때는 남편이 증언을 하고 있고, 저건 남편이라 치고, 그럼 남편은 또 회상을 해요. 내가 술 마시고서 누구를 때리거나 뭐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고, 가끔 뭐 깜박깜박 하기 때도 있긴 있으니까 뭐.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내려가지고,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마셔가지고 가끔 필름이 끊기기는 하지만 폭력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, 그냥 얌전히 술을 즐긴다,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잔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부인이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거죠. 야, 왜 지난번에 그 술 먹고서 밥상 엎은 거 그건 얘기 왜 안 해? 그게 폭력적인 게 아니야? 그리고 술 부족해가지고 더 사러 간다고 해가지고서 나간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랫집 할아버지한테 쌍욕했다며. 아이, 그 노인은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, 내가 뭐 그 노인을 때린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뭔 밥상을 엎어. 밥상은 집에 식탁에서 먹는데 무슨 밥상을 어떻게 엎어?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. 술 좀 마시는데 뭐 막 계속 잔소리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져서 확 치다가 그냥 그릇 몇 개 날라간 거지. 이러면서 이제 2차 전환하는 거지. 결국에 쌍방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결론은 술 마시면은 목소리도 좀 커지고, 그리고 약간 폭력적인 언사가 나오기도 하고, 실제로 때린 적은 없지만 때리는 신용 정도는 몇 번 했고,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장난처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질문. 자기 혼자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 자기 혼자서 술을 끊어본 적이 있느냐? 얼마나 끊을 수 있느냐?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.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술을 끊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편과 부인의 기억이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잖아요. 근데 2배 이상 나요, 차이가. 얼마나 술 끊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생각했더니 막 기억을 떠올리더니 석 달 동안 술 안 마신 적이 있다고. 근데 부인은 또 깜짝 놀래. 2주라고, 2주. 정말 힘들게 겨우 2주 동안 끊었다고. 그럼 누구 말이 맞아? 그래서 또 싸워.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정리하고서 보면은 실제로 남편이 금주를 시작한 거는 11월 30일. 그리고 12월 달은 정말로 술을 하나도 안 마셨고, 그리고 1월 달에 초에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고,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11월, 12월, 1월 3개월 동안 술을 끊는 게 맞죠, 남편 입장에서는.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제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워낙에 그 전에 고생한 게 많기 때문에 부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뭐 앞뒤로 고생한 게 많으니까,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한 1, 2주 정도는 좀 고생을 안 한 것 같아,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겨우 질문 3개. 혼자 오시면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고, 같이 오시면은 그 단지 질문 3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맨날 싸우고 있고, 겨우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느냐, 얼마나 심하게 마시느냐, 혼자서 얼마 동안이나 끊어봤느냐, 이 답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. 무려 3번의 부부싸움을 일렬에서 목전에서 직관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대충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아주 큰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.
또 실제로 일부가 기억이 없기도 하고, 그저 내 가족이 너무 엄격한 잣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나는 가끔 뭐 술 뭐 2번, 뭐 3번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데 막 맨날 6번 마신대, 일주일에. 근데 입장을 바꿔서 부인 입장에서는 강렬한 기억이 있는 거지. 하루 종일, 일주일 내내 술 마시는 거, 그때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은 일주일에 5번을 마신 때나 일주일에 3번을 마신 때나 전부 다 매일 마시고 있는 거야. 뇌리에 그렇게 박혀요. 그러니까 분명히 술 드시는 분이 더 기억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심적인 고통을 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고, 옆에서 고통받는 가족은 매일매일 힘들었었고,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. 그래서 늘 드리는 제안은 달력. 그 뭐 동네에 있는 좀 큰 교회 가면은 다 달력 공짜로 나눠주거든. 거기에다가 거실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가족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적으라고. 아빠 오늘 술 먹고 나한테 이렇게 했음. 1월 5일 남편이 반주로 술 한잔 하자고 한 잔만 딱 한다고서 한 다음에 실제로는 한 병을 다 깠음. 또는 이제 남편이 난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번도 안 마셨음. 2월 3일 남편이 냉장고 문 열고서 오줌 쌌음. 뭐 이런 걸 다 적으라고요. 남편도 자기가 술을 많이 마시고 뭔가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자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, 내가 얼마나 자주 사고를 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랐거든.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. 또는 가족들이 봤을 때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또 달력 보니까 정말로 한 2주 동안은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네?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3개월 정도를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잘하면은 내가 정말 술을 정말 좀 조심해야겠다, 내가 안 좋구나 알면은 오시기 전에 그냥 자기가 혼자서 그 의지로 한번 끊어보다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 정신과 갔다가 뭐하러 상담료를 내주고 왜 한의원에다 돈 갖다 퍼주고 뭐 이러고 있어. 나 혼자 끊으면 되지. 또는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도 조금 더 정확하게 뉘우치고 있고,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. 물론 달력에다 적어놨는데 거기다가 뭐 막내 아들을 손찌검 했다느니, 윗집 할머니를 발로 찼다느니, 지나가던 산책하는 개를 발로 차가지고서 개가 뭐 뼈가 부러졌다느니, 뭐 이런 게 있으면은,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로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 없어요. 그건 감금시켜야 돼. 격리시키고. 옛날에는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아도 그 술 먹으면 죽는 약이 있었거든.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감금하지 않아도 먹으면 술을 안 먹겠지. 근데 그게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했잖아요. 먹으면 죽는 약이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판매가 금지됐어요. 그래서 그 통원 치료를 하면서 정말 획기적으로 완벽하게 술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렇게까지 안 좋은 기록을 다 자기가 보고도 하나도 뉘우치거나 하나도 반성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입원시켜야 돼요. 입원해가지고서 금단 증상 다 겪고 막 힘든 과정을 다 보낸 다음에 한참 동안 거기 있다가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술을 끊을 수 있는 여지가 겨우 마련되는 거지. 그걸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없죠, 그런 사람들은. 자, 오늘 정리. 감금이 아닌, 감금은 좀 너무한가?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해가지고서 금주 클리닉을 하고 싶은 분들, 이성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겠죠. 그분들은 객관적인 본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필요가 있고,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, 감정이 아닌 진짜 수치를 알고 싶으면은 기록을 해라.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술과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달력에다가 전부 다 적는 거죠. 그래서 그 메모를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,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 모두가 다 똑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, 그 상태로 같이 오시라는 거예요. 혹은 그걸 보고서 정말로 뉘우쳐서 안 올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죠. 그게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확실하게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개는 입원 치료예요. 근데 입원하지 않은 상태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가족들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